자, 생명과학원 37번째 시간으로 염색체 이상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전병의 원인 중에 하나인 염색체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과 다르게 유전자 이상이 아니라 염색체 이상, 염색체 이상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염색체의 이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핵형 분석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핵형 분석이라는 게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염색체 이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염색체 수 이상과 염색체 구조 이상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교과서에서는요. 염색체에는 유전자가 존재하므로 염색체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이상이 생기면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염색체 수이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수이상은요, 감수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염색체 비분리 현상, 이걸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적거나 많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염색체 수이상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 생식세포가 다른 생식세포와 수정하여 염색체 수에 이상이 있는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염색체 수이상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이런 염색체 수이상을 일으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감수 1분열 비분리와 두 번째가 감수 2분열 비분리입니다. 자, 염색체 수이상이 왜 일어나는지 각각을 설명해 볼 건데요. 예를 들어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되면 이제 감수 1분열 비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상동 염색체라는 게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잖아요. 그죠?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즉 상동 염색체인데 상동 염색체 위에는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됐다는 건 하나의 생식 세포에 그 대립 유전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이든 유전의 관점에서 보면 라제이스 모레이와 같은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서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나눠지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이 그 모든 대립연자를 다 갖게 되는 특이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모든 딸 세포에 영향을 준다. 예, 가장 그 초기 단계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딸 세포에 영향을 줘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딸 세포의 염색체의 수가 n 플러스 알파 또는 n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 전체가 46개, 그러니까 2n이 46이라고 하면 알겠죠. 예를 들어 46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23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한 개나 두 개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비분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요. 자, 세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감수 1분열이 일어나면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딸세포에서 감수 2분열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두 개의 딸세포,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감수 1분열에서는요, 염색체 수가 처음에는 46개여서 원래는 23개가 나와야죠. 정상이라면. 그러니까 정상을 표현해 보면요. 정상 같은 경우는 총 46개의 세포 염색체가 23개씩 똑같이 나눠져서 최종적으로 딸 세포 4개가 23개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얘네가 이제 46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염색체 44개에 뭐 예를 들어 XX라고 하면요. 이렇게 쪼개지는 게 맞죠. 22개에서 X, 22개에서 X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해가시죠? 이제 이거를 일단 기본 상태로 놓고요. 알겠죠? 자, 예를 보면요. 전체가 46개인데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서 한쪽엔 24개, 한쪽엔 22개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하나가 더 많이 갔잖아요. 그죠?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에 의해서. 자, 그렇게 되면
모든 딸세포가 24개 아니면 22개가 되는 겁니다. 비분리가 감수 1분의 1에서 일어나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딸세포의 염색체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각각을 이제 그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분리해서 설명하면 44 플러스 x라면 알겠죠. 예를 들어 뭐 23 플러스 x, 22 플러스 x, 23 플러스 x, 21 플러스 x죠. 여기는 21이죠. 21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원래 23개를 받아야 되는 게 22개가 되고 23개를 받아야 되는 게 24개가 되는 모든 딸세포에 영향을 주는 상태가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수 2분의 1 비분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수 2분의 1 비분리는 염색 분체가 비분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감수 2분의 1에서 이런 상태죠. 예를 들어 여기에 라지 A가 있다면 알겠죠. 이 둘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즉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니까 알겠죠. 분리가 안 되니까 자손에게 뭐야? 라지 A가 동시에 가게 되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동시에 전달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앞부분과 뭐 좀 다른 차이점이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상동 염색체는 대립 유전자가 동시에 받는다면요. 알겠죠? 여기 대립 유전자는 아니죠. 대립 유전자는 아니니까 같은 유전자 두 개가 동시에 전달되는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유전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상황상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일부 딸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수 2분열 비분리라는 건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고 2분열에서만 그 비분리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일부 딸의 염색체 세포가 염색체 수가 n 플러스 알파 또는 n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자,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각각이 46개,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잘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하면요. 이쪽에 24개, 이쪽에 22개, 이쪽은 23개. 즉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쪽은 정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쪽은 정상, 한쪽은 이제 비분리가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염색체의 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도 44 플러스 x라고 하면 얘는 뭐 23 플러스 x고 여기도 다 똑같겠죠. 그죠? 모두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23 플러스 x, 그러니까 22 플러스 x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쪽에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22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아예 22개만 되고 제로 없는 거죠. 성염색체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수 1분열과 2분열 비분리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수 1분열 비분리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쪽 가운데 쪽 보시면은 상동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났죠. 그렇죠? 상동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즉 여기 이 보라색 계열의 이 부분에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나면서 원래는 하나하나 찢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뭐예요? 전부 다 이동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평소보다 한 개 더 많아지는 n 플러스 1 상태로 바뀌고 n 마이너스 1 상태로 바뀌고 이건 당연히 뭐예요? 그 아래에 있는 딸세포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다음 2분의 비분리인데요. 자, 오른쪽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녹색이 뭐예요? 원래는 이쪽에 하나 와야 되는데 한쪽으로 뭐예요? 두 개가 동시에 와버렸죠. 그러면서 비분리, 감수 2분의 비분리가 안 일어난 쪽은 정상인데 이쪽은 뭐예요? 비정상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 잘못됐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요.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해서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세 개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다운 증후군, 하나는 터너, 하나는 클라인펠터인데요. 기본적으로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21번 염색체가 3개여가지고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얘는 45 플러스 XX 혹은 45 플러스 XY를 가집니다. 다음 증후 같은 경우는 뭐가 비분리가 됐냐면은 상염색체의 비분리 때문에 나타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성염색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21번 염색체가 2개가 아니라 3개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강한 직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먼 이런 것들이 보통 다운 증후군의 대표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터너 증후군입니다.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는요, 44 플러스 X, 그러니까 성염색체가 하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염색체로 X를 한 개만 가지며 이 경우는 홀수기 때문에 불임이고요. 지적 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체상으로는 여성의 신체 구조를 갖고 있지만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아서 불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터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성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염색체 수가 45개가 되겠죠. 46개가 아니라. 다음 클라인펠터입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44 플러스 XXY의 형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X 2개, 여성이어야 되는데 Y 염색체가 하나 더 붙은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불임이며 신체적으로는 여성의 특징과 남성의 특징이 모두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성기의 형태는 남성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골격이나 이런 건 남성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성처럼 가슴이 발달하거나 하는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세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문항에서는요. 문항에서는 이제 그 염색체 수 이상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를 분리하는 핵형 분석과 연관되어 나오니까요. 세 가지 질병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21번 염색체가 3개인 다운 증후군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염색체 수 이상 질병을 분석을 해볼 건데요.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정록 생맹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죠. X 위에 있고요. 알겠죠? X 열성 유전입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알아두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록생명 유전자 분석해보는데 이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와 8은요, 염색체 수에 이상이 있다. 자, 그러니까 5와 8은 뭐예요? 염색 수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죠? 각각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5번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요, 정록생명의 유전 경향을 벗어나고 있죠. 왜? 어머니가 유전병이니까. 즉, 어머니는 X-X니까 반드시 자손에게 X-Y 이런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알겠죠? 그죠? 근데 5번은 뭐예요? 정록생명이 나타나지가 않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5번 같은 경우는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X-Y를 가져야 되는 건데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염색체 상에 염색체 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분리가 발생했더니 어떤 표현형을 띠고 있냐면 XY의 표현형을 띠고 있죠. 그죠? 네. 자,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자, 그러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자, 어머니한테는 정상적으로 X-를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이제 이거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선 먼저 어머니한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분리가 일어나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도 비분리가 일어나서 XY를 줬네요. 그죠? 이 경우에는 뭡니까? 이 경우엔 정상이 되겠죠. 그럼 각각은 언제 비분리가 일어나느냐? 어머니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니까 1분열 비분리든 2분열 비분리든 일어나는데 아버지는 XY 그러니까 상동염색체 그러니까 성염색체는 예외적으로 X와 Y가 그 상동엽세 취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경우는 이제 정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수이상은 아니죠. 수이상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비분리가 일어나긴 했으나 염색체의 수가 이상이 있지는 않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요. 어머니는 X-를 받았어요. 정상적으로 줬는데 아버지가 XY를 줄 경우 알겠죠? XY를 줄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성과 열성의 유전자가 동시에 존재했을 때는 우성이 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성이 발현하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어머니는 정상인데 어머니 정상적으로 나눠줬으나 아버지가 1분의 비분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얘는 수이상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X, X, Y 뭐라고 했죠? 클라인펠터죠? 그러니까 수이상인데 클라인펠터구나.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클라인펠터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지만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다음 8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8번도 수의상이 있다고 했죠. 자, 근데 8번 같은 경우는 정록생명 여자예요. 여자인데 그러니까 여자인데 그러면 이제 이 유전자 x 다시 하나를 뭐예요? 원래 정상이라면 x 다시 x 다시여야 되는데 x 다시 하나를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예요? 정상이네요. 그죠?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8번에 염색체 수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분석을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알겠죠. 8번 같은 경우는 x, x 다시여야 됩니다. 왜냐? 아버지가 정상이니까 얘가 x, y가 되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반드시 x 하나를 물려줘야 되니까 걸릴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혹은 뭐 x, x도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 뭔가 수이상이 발생했겠죠. 그죠? 네,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표현형이 뭐예요? x 다시 x의 표현형을 띄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어머니가 x 다시 x를 주고 아버지가 하나도 안 주는 경우도 있겠죠. x 다시 x 다시. 네, 이때는 어머니가 정상이기 때문에요. x, x 다시여야만 합니다. 이해 가시죠? x, x 다시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야죠. 1분열이면 x, x 다시를 동시에 줘야 되니까요. 아버지는 1분열이든 2분열이든 어쨌든 비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의 문제점은 뭐냐면 수의상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시나리오. 자, 어머니는 정상적으로 x 다시를 주고요. 아버지는 안 주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열성 유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한 개이긴 하지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없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면 x 다시 하나, x가 하나밖에 없는 뭐가 되냐? 터너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뭐예요? 그 정록생 여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1분열인지 2분열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비분리가 일어났고 어머니는 정상적으로 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여러분이 분석하는 거 염색 추이상에서는 이제 자주 나오는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6과 7 사이에 핵형이 정상이면서 정록생명을 나타나는 딸이 태어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자, 볼게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보면요, 알겠죠? x 다시 x가 되겠죠? 왜? 어머니가 x 다시 x를 가지니까. 근데 정상이잖아요. 그죠? x 다시 x고요. 다음 7번 같은 경우는 정상 남자니까 x, 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은 x 다시 x, 7은 x, y인데요. 이 사이에서 정록생백, 핵형이 정상이래요. 핵형이라는 거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잖아요. 그죠? 수, 모양, 크기인데 그러니까 전부 다 정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색체 수는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록생명을 나타나는 딸이려면 수, 모양, 크기가 정상이면서 정록생명을 나타내려면 x x여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올 수가 없죠. 왜? 아버지가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x를 반드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느냐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x-x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면요. 일단은 아버지는 x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딸이니까 x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무것도 주면 안 됩니다. 대신에 어머니에서 x-x를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 경우는 뭐냐? 아버지는 1분열, 2분열이든 어쨌든 아무것도 어디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아무것도 줄 수가 없지만 어머니는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x-x를 동시에 줄 수가 있겠죠. 왜? 이 두
만약에 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니까 두 대립 유전자가 동시에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으면 발현되지 않으니까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염색체 구조 이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수 이상은 비교적 이제 다양한 상상력을 필요로 했지만 염색체 구조 이상은 이 눈으로 바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수 이상도 보이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염색체 자체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개수가 아니라요. 자, 그래서 수는 정상이나 구조 이상으로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다. 구조 이상에는 결실, 중복, 역위, 전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구조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구조 이상이니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염색체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염색체가 잘려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염색체 구조 이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실 중복 여기 전자가 있는데요. 자, 결실 같은 경우는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없어지는 거, 삭제되는 거고요. 중복은요, 어떤 부분과 같은 부분이 삽입되어 특정 부분이 반복되는 거고요. 여기는 일부가 떨어져서 거꾸로 붙는 거. 전자는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가 붙는 현상입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염색체가 붙는 현상입니다. 알겠죠? 자,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결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유전자로 이제 그 구역을 표시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삭제됐죠. 그죠? 삭제되는 경우. 네. 이건 이제 결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중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디 다른 데서 염색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가 이렇게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있는데 특정 부분이 이렇게 여기 부분이요 잘려요. 다른 부분에서 잘리든 뭐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다가 얘네가 어떻게 이 안으로 삽입돼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존재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특정 유전자가 반복이 되죠. 그죠? 특정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거는 중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뭐냐면 이 염색체가 이렇게 잘립니다. 잘리는데 이게 다시 도로 붙어요. 다시 붙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꾸로 붙어요. 뒤집어져서 알겠죠? 테트리스 블록 뒤집듯이 뒤집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이거는 역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좌. 전좌는 특이한데요. 전좌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전좌의 개념은 상동 염색체끼리,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아니에요.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두 개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염색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부가 이렇게 잘려요. 그리고 여기도 잘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교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이거는 전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염색체 구조 이상은요, 실제로 그 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뭐 교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염색체 구조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실, 중복, 역위, 전좌 각각의 어떤 개념이지만 아셔도요, 뭐 문항을 풀거나 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태아의 유전병 진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임신을 하거나 하면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산전 검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산전 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태아 유전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태아의 염색체나 유전자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유전병 진단을 위해서 이렇게 태아의 조직을 채취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분명히 엄마의 뱃속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병 진단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육모막 육모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 양수 검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육모막 육모 검사는 이제 8에서 10주 사이에 실행할 수 있고요. 양수 검사는 14에서 16주. 그리고 육모막 육모 검사는요. 육모막에서 태아율의 세포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거고, 양수 검사라는 건 양수 속에서 태아의 세포를 분리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각각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임신한 여성의 그 내부 구조를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시니까요. 예시니까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우리는 태반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우리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저는 태반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태반은 뭐냐면요. 어머니와 어머니의 몸과 태아의 몸 사이에 영양 물질이나 다양한 산소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반이고요. 다음에 이 태반 바깥쪽, 그러니까 태반은 태반과 연결돼 있어서 태반과 연결되면서 이제 그 둘러싸고 있는 그 둘러싸고 있는 이 부위, 이 하나의 막이 있거든요. 이 거대한 막이 이게 뭐냐면 육모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모막은 태아와 그 어머니 몸 사이에 있는 막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육모막이에요. 그리고 그 육모막 안쪽에 태아를 이제 직접적으로 감싸고 알겠죠. 양수를 담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막이 있는데 우린 여기를 양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태아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양수가 있는 곳에서 태아가 자라고 있겠죠. 탯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탯줄을 통해서 이 태반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육모막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태반과 양막 사이에 있는 이 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곳에서 이제 태아 유래 세포를 채취를 한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는 게 바로 육모막 검사라고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임신 초기에 실행하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이제 그 이런 검사는 보통 잘 실행을 하지 않죠. 왜냐면 이제 잘못 건들면 유산의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육모학 검사는 이제 그 보통 이제 굉장히 위험할 때 이런 이제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 양수 검사인데요. 양수 검사가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14에서 16주 사이에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바늘에서 이 양수를 뽑아가지고 알겠죠. 양수 속에 있는 태아세포를 분리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막을 이제 뚫고 이제 이 안에서 양수를 채취한다. 그래서 분리한다라는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병 진단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개념에서는 뭐 핵형 분석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 분석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걸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확인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유전의 가장 마지막 내용인 염색체 이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유전의 개념 자체가 원체 그 염색체도 있고 유전자도 있고 이 개념들이 쭉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개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비분리 같은 경우는 염색체 수이상은 되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 염색체 이상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